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며느리 사랑의 그릇까지 깨뜨린 시아버지. 옛날 옛적 깊고 외딴 산골 마을에 이른 새벽이 찾아오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해가 천천히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을은 고요했지만 한 집에서는 일찍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며느리야, 벌써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는 게냐.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에 며느리 연아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을 보니 실제로는 겨우 동이 틀락말락하는 시간이었지요. 예, 어머니, 지금 일어났습니다. 연아는 급히 옷깃을 여미고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이미 빗자루를 들고 서서 연아를 매섭게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 어젯밤에 설거지를 대충 해놓았구먼. 이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잖아.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기는 처음부터 제대로 할 생각을 했어야지.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한다니까. 연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당에 빨래는 벌써 걷었어야지. 아, 비를 맞으면 어쩌려고. 아침밥은 준비했고 된장국간은 맞춰보았니? 아, 아궁이에 불은 지폈니? 예, 아니요. 지금 당장. 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건넌방에서 시아버지가 기침 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그리 목소리를 높이면 온 동네가 다 듣겠소. 아니, 영감은 며느리가 게으름 피우는 것도 모르고 제가 단단히 일러줘야 정신을 차리지. 시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연아를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괜찮다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죠. 며느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만 좀 하시오. 나도 배가 고프니 어서 밥이나 먹읍시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점심때쯤. 며느리야,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기냐? 소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어머니, 제가 간을 맞춰봤는데 간을 맞췄다고? 혀가 있긴 한겨?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연아의 눈이 붉어졌지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데? 간도 딱 맞고 우리 며느리 솜씨가 날로 늘어가는구먼. 영감은 입맛이 둔해서 그래요. 이게 맛있다고? 내 입맛에는 낙맛이다. 며느리야, 이 나물 좀 더 주겠나? 연은 시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하며 나물을 더 떠들였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야, 내 버선이 어디 있어? 아침에 빨아놨다면서. 예, 어머니. 마당에 널어놨는데. 연아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버선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흙탕물 웅덩이의 말이에요. 어머, 일 났네. 연아가 황급히 버선을 집어들고 다시 빨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내 버선이 왜 거기 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바람에 날려서. 바람에 날렸다고? 빨래줄에 제대로 매달지 않았으니 그렇게 떨어진 거지. 이것 봐.
또 빨아야겠네. 어머니, 제가 다시 빨겠습니다. 당연히 다시 빨아야지. 그리고 오늘 안에 말려야 해. 내일 아침에 신어야 하니까. 연은 한숨을 쉬며 다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는데 버선이 마를 리 없었지요. 그때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궁이에 불을 좀 더 지펴줄 테니 그 옆에 버선을 놓아두거라. 밤새 말릴 게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쉬, 조용히. 우리 집사람은 비밀이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연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야. 오늘은 내가 이웃마을 진정되게 다녀올 테니 집안일을 잘 돌보고 있어라. 예, 어머니, 다녀오십시오. 시아버지가 떠나자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하는 마음을 놓고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동네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지요. 저리가, 멍멍아. 여긴 들어오면 안 돼. 연하가 황급히 개를 쫓으려다가 그만 손에 쥐고 있던 청자대접을 놓치고 말았어요. 쨍랑. 아, 어떡하지? 대접이 세 조각으로 깨졌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대접이었지요.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유품이라며 늘 소중히 다루라던 바로 그 대접이었어요. 어째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난 죽었어. 연하는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모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마루에서 내려와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그리 울상이고? 아버님, 제가 어머님이 아끼시는 대접을. 시아버지는 깨진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턱을 매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이거 큰일인데.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럼 넌 오늘 밤 잠도 못 자고 잔소리를 들을 게다. 그럼 숨겨야 할까요? 그것도 안 되지. 곧 들날 텐데. 시아버지는 다시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아, 내게 묘안이 있다. 아버님, 어떤 묘안이신데요? 얘야, 일단 그 깨진 조각을 잘 맞춰보거라. 최대한 원래 모습처럼. 예, 그게 무슨... 묻지 말고 일단 해보거라. 그리고 그걸 내 방문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연하는 영문을 몰랐지만 시아버지 말대로 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맞춰서 문가 위에 올려놓으니 얼핏 보면 멀쩡한 대접처럼 보였어요. 아버님,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 조용히 하고 기다려라. 오늘 저녁에 다 알게 될 게다. 시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무렵 연은 불안한 마음에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빨래를 하다가도 바느질을 하다가도 자꾸만 깨진 대접 생각이 났지요. 아, 어쩌지.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그때 시아버지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얘야, 그렇게 걱정하지 말거라. 내게 생각이 있다고 했잖니. 하지만 아버님, 그 대접은 어머님이 정말 아끼시는 물건인데요.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지.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되면 알게 될 게다. 지금은 병수처럼 행동하거라.
시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연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어요. 연은 온종일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 다가오자 손에 땀이 흥건했지요. 저기, 어머님 오신다. 멀리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가 마루에 턱하니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발로 걷어찼지요. 아니! 당신은 밤늦도록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 연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평소에 온화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시어머니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영감이 갑자기 왜 이래? 왜긴 왜야. 아침부터 나가서 해걸음이 다 되도록 돌아오질 않으니 내가 화가 나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진정 다녀온다고 아침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은 무슨 진정? 맨날 진정하면서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며느리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영감이 오늘 어디 머리라도 다쳤나? 병수엔 말 한마디 없더니 오늘은 왜 이래? 말 한마디 없던 게 문제지.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은데. 시아버지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위에 있던 대접을 휙 집어들었지요. 당신은 맨날 집안일만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군. 아니, 지금 그 대접을. 시어머니가 무엇인가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쨍그랑 시아버지가 대접을 마루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대접은 산산조각이 났지요. 아이고, 저 사람이 미쳤구먼. 그게 얼마나 귀한 대접인데?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대접을 어쩌면 좋아. 대접이 뭐가 중요해? 집안 식구들 화목이 더 중요하지. 시아버지는 여전히 화난 척 연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깨진 조각을 모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며느리야, 어서 와서 이것 좀 주워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에휴, 영감이 저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네. 내가 너무 자주 나갔나. 시아버지는 슬쩍 연을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연은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차렸지요. 아, 아버님께서 일부러 그릇을 깨뜨리신 거구나. 연은 감격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아버님은 내 잘못을 감춰주시려고 일부러 화를 내신 거야. 어머님께 혼날 것이 걱정되셨던 거지. 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옆방에서는 시어머니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평생 저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봐.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잔소리는 하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오늘은 장독대 간장을 좀 걷어내야겠다. 예,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하고. 간장이 무거우니깐 천천히 하거라. 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게
시집 온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여는 신이 나서 장독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간장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뚜껑 안쪽에 붙어있던 큰 검은 벌레였어요. 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옆에 있던 된장독을 팔꿈치로 쳤지요. 와르르르. 된장독이 흔들리더니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뚜껑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이고! 바로 그때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는 황급히 뚜껑을 집어 올려 된장독에 다시 덮었어요. 하지만 뚜껑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어째? 여는 또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마침 장독대 옆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얘야, 무슨 일이냐? 아버님, 이 된장독 뚜껑이... 시아버지는 금이 간 뚜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좀 문제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 된장을 담글 때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게 또 좋은 생각이 있구나. 시아버지는 빙긋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뒷동산에 가서 거대한 돌멩이 하나 가져오라. 납작하고 둥근 것으로. 예? 묻지 말고 얼른 다녀와라. 여는 뒷동산으로 달려가 적당한 돌을 찾았습니다. 돌을 가져오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좋아. 이제 이 돌을 깨끗이 씻어서 된장 위에 올려놓아라. 뚜껑 대신 말이야. 하지만 어머님이 보시면 내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 어서 해보거라. 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돌을 깨끗이 씻어 된장독 위에 올려놓으니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 때 시어머니가 장독대를 살펴보다가 된장독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된장 뚜껑이 왜 없어? 시아버지가 태연하게 나섰습니다. 그거 내가 바꿨어. 당신이 왜요? 옛날 우리 어머님 말씀이 생각나서 말이요. 된장독은 돌로 눌러놓는 게 더 좋다고 아셨거든. 공기가 잘 통하면서도 벌레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럼 여보도 한번 해보시오. 된장 맛이 더 좋아질 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요. 영감이 이런 것도 신경 쓰다니 허기하네. 여는 또다시 시아버지의 재치에 감탄했습니다. 보르 동네에 큰 잔치가 있었어요. 마을의 이장 아들이 장원 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여보게들 모두 우리 집으로 오시게.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십시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장례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하는 식구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며느리야, 잔치에 갈 때는 깔끔한 옷을 입어야지. 그 남색 치마 저고리는 어디 뒀더냐. 시어머니가 다시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 된 일인지 예전보다는 목소리 톤이 한결 부드러웠어요. 예, 어머님, 괴자에 있습니다. 그래, 어서 갈아입어라. 우리 며느리가 예뻐야 내 얼굴이 서지. 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칭찬하다니. 잔치집에 도착하자 온갖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자, 여기 앉으시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아버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앉았고 시어머니는 동네 안악들과 자리를 같이 했지요. 그런데 옆 동네에서 온 한 안악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댁은 참 좋겠어요. 며느리가 순하고 말 잘 듣는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에휴, 그여 워낙 제가 잘 가르쳐서.
시어머니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건넌마을 박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거참 무서운 소리 하시네. 며느리가 잘해서 그렇지 가르쳐서 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내 며느리는 내가 잘 가르친 덕분에 가르친 게 아니라 들볶은 거 아니에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나보고 며느리를 들볶는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하시는 소리가 담 넘어 들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남의 집안일에 왜 그러는 거야.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사이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영감?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고 며느리를 들볶는다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한테 좀 엄하긴 하지만 그건 다 며느리 잘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미워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소. 아유, 그야 그렇지만.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소. 며느리도 기특하고 우리 집사람도 많이 달라졌다오. 시아버지의 원만한 중재에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요즘 내가 좀 많이 참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툴거리며 말했어요. 잔치 도중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이 장례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헛간에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물을 떠오시오. 빨리. 물을 꺼야 해. 남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나섰지요. 여보, 위험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헛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물을 부어 금방 불을 껐지요. 다행이다. 아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옷소매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다치신 거 아니에요? 연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시어머니가 달려와 시아버지 팔을 살폈습니다. 영감, 정말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소. 만 좀 닿을 뿐이요. 아이고, 제정신이야? 이웃은 제가 새로 지어드린 건데. 시어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으이구, 다시 지으면 되지 않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어디겠소. 시아버지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우리 집이 아닌데도 그렇게 앞장서서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시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마을의 김주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 저녁 무렵에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말이요. 아,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당신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사람들이 웃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누구인 줄 아시오? 바로 여기 계신 제 영감 목소리였소. 모두가 시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빙긋이 웃었지요. 김주사, 그날 술 많이 드셨나 봅니다. 아니,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 제 영감도 부부싸움을 하는구나 하고 말이요.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연하마는 시아버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시아버지와 연하 둘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하야, 옆집 며느리 순이가 울상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상이고? 연하, 나 이제 죽었어. 시어머님한테 또 혼났어. 또 무슨 일인데? 오늘 아침에 시어머님이 입으실 적삼을 빨았는데 다른 빨래랑 같이 빨았더니 물이 들었나 봐. 하얀 적삼이 붉게 물들었어. 어머, 그럼 큰일인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적삼이 시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래. 시어머님이 얼마나 아끼시는데. 순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연하가 상황을 설명하자 시아버지는 턱을 쓰다듬었지요. 그거 참 난처한 일이로구나. 아버님,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다. 이번엔 좀 어려운데. 시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밖에 나왔습니다. 아니, 옆집 며느리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 어머님, 실은 연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요. 그거 큰일이구먼. 흰 적삼에 물이 들었다고? 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순이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얘야, 울지 말거라. 옛날에는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단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성가실 때 그런 실수 한두 번 한 게 아니란다. 그릇도 깨뜨리고 옷도 데우고 음식도 데우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단다. 어머님,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며느리에게만 너무 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연을 돌아봤습니다. 연나야,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연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다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다정하게 하마. 너도 내 딸 같은 존재인데.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말을 듣고 싶었소. 역시 우리 집사람이 마음씨가 좋다니까. 영감은 가만히 있어요. 시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요. 그리고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집에 가서 그 적삼을 가져오라. 내가 물 빼는 방법을 알려줄게.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비법이란다. 정말요? 그래. 백반과 쑥물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물을 뺄 수 있지. 순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로 순이가 적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연, 순이 세 사람이 함께 적삼을 삶기 시작했어요. 먼저 백반물에 담가놓고 1시간쯤 지나면 쑥물에 삶는 거란다. 네, 어머니. 그리고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돼. 천천히 주물러야 한다.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적삼을 다루었습니다. 며느리들을 가르치는 목소리도 다정했어요. 와, 정말 물이 빠지네요. 순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 지혜가 대단하지. 적삼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실수했지만 최선을 다해 바로잡았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가 돌아간 후 연희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뭐가? 다른 집 며느리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이요. 시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 경험이야, 경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다음 주 장날, 며느리야, 오늘 같이 장에 가자꾸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연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예, 어머님,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5일장이라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어디 보자. 먼저 생선을 좀 사야겠구나. 어머님, 저기 생선전 주인이 손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이 생선전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합니다. 한 마리 사가세요. 얼마예요? 이 도미는 한 마리의 단양이에요. 단양? 아유, 너무 비싸지 않소. 시어머니가 깎아보려고 했어요. 어씨, 이게 아침에 금방 잡아온 건데요. 이보다 싼 곳은 없어요. 그때 옆에서 다른 안악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이 양반 장사가 뭐 그래요? 옆에서는 같은 놈을 팔던데요. 예, 그건 생선전 주인이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값으로 양해해 주시겠소? 아이고,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 값으로 드리지요. 생선을 사고 나서 두 사람은 곡물전으로 향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한 말은 사야 하는데, 어머니, 저기 쌀이 좋아 보여요. 곡물전에서 쌀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도둑이야, 도둑놈이야. 한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한 안악이 쫓아가고 있었지요. 내 돈주머니, 내 돈주머니를 돌려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시아버지는 재빠르게 도둑의 앞을 막아섰지요. 이놈, 어딜 가려고? 비켜? 비키라고. 도둑이 시아버지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지팡이로 도둑의 다리를 걸었어요. 털썩. 도둑이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도둑을 붙잡았지요. 최영감님, 고맙습니다. 참, 최영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어.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연도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놀라셨죠? 아니다. 젊었을 때 무술 좀 배워서 말이야. 사람들이 모두 시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었지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가는데 한 점쟁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관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복도 많으시고요. 그래요? 얼마예요?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5푼만 주시면 자세히 봐드리지요. 그래, 한번 봐주시오. 점쟁이가 시어머니 손금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집안에 근심이 있으시군요. 무슨 근심이요? 자손과 관련된 근심인데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집안의 경사도 생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연을 보았습니다. 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고맙소. 좋은 말씀 들었소. 시어머니가 돈을 건네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아야. 예, 어머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알아.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거야. 약속한다. 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더 잘할게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얘야,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석 달로 어느 날 아침 연아가 현기증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얘야, 괜찮니? 시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예, 어머님. 갑자기 어지러워서. 혹시 아기가.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요? 그래, 요즘 아침에 입맛이 없고 몸이 나른하지 않았니? 그러고 보니 그렇기는 해요. 얘야, 이거 좋은 소식인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연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정말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져졌지요. 어서 의원을 불러와야겠어요, 영감. 마을 의원 댁에 다녀오세요. 알았어. 시아버지는 신이 나서 의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이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정말요? 연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 석 달쯤 되신 것 같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연아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 알았지? 예, 어머님. 그리고 아궁이 불도 내가 챙길게. 넌 쉬어야 해.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우리 손주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이전에 그 무서운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요. 그러게요. 영감도 할아버지가 되시네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할 텐데. 그럼요. 며느리가 몸조리 잘하면 틀림없이 건강한 아기를 낳을 거예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오늘 음식이 참 맛있구먼.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아유, 며느리 덕분이지요. 요즘 부쩍 솜씨가 늘었어요. 시어머니가 연아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그리고 말이다.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지 않니? 그때의 마음을 잊고 살았어. 앞으로는 너를 내 딸처럼 아끼마. 연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가족 같구먼. 며느리도 여보도 고맙소. 영감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지. 며칠 후 동네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구나. 그러게요. 시어머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들었어?
요즘 연하네 집이 모범 가정이라면서. 무슨 그런. 연하가 쑥스러워하자 옆집 순이가 거들었습니다. 사실이야. 우리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집이라고 다들 말한다. 다 시아버님 덕분이에요. 연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양반이 뭘 하셨는데? 다른 안악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가을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연하와 시어머니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저는 제가 부칠게요. 안 된다. 네가 아기 있는데 기름 냄새 맡으면 안 좋아. 내가 할게. 어머님, 괜찮아요. 넌 저기 앉아서 나물이나 무쳐 죽어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긴장감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온 가족이 마루에 모였습니다. 여보, 올해는 참 좋은 한 해였어. 그러게요. 집안이 화목하니 모든 게 좋네요. 다 며느리가 잘해준 덕분이지. 시아버지가 연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지요.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연하가 시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 말이냐? 그건 별것 아니었어.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연하가 서로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비밀이에요, 어머님. 뭐야? 둘이 무슨 비밀이 있어? 시어머니가 궁금해하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셋만의 비밀로 남겨둡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소? 그야, 그렇지만 그때 마당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윷놀이해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윷놀이 해야지.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영감, 당신이 던지면 맨날 도가걸만 나오잖아요. 그럼 여보가 던지시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던질게요. 연하가 나섰습니다. 안 된다. 네가 배부른데 어떻게 윷을 던져? 내가 할게.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 손주 생각해야지.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윷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시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하가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다, 얘야.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버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됐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님의 지혜와 재치를 시아버지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얘야, 가족이란 게 그런 걸란다.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양보해주는 거지. 네, 아버님. 그리고 말이다. 사실 그날 내가 그릇을 깨뜨린 건 우연이 아니었어.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위해 똑같은 일을 하셨지. 그때 난 어렸지만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단다. 아, 그러셨군요. 지혜란 건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란다.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너도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네, 아버님.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고 재치 있는 분이셨는지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그때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 영감, 며느리야, 저녁 먹자. 예, 어머님, 지금 갑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더욱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연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너는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거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재치 있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할머니는 처음엔 무섭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분이시란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거야.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복 받았소.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당신 덕분이요. 그때 당신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아니요.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시아버지 덕분에 한 가족이 화목을 되찾았어요. 때로는 작은 지혜와 재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지요. 시아버지의 재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답니다. 며느리 연하는 훌륭한 시아버지의 지혜를 배웠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연하도 언젠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혜는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랍니다. 가족의 화목은 작은 지혜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마을 깊숙한 산골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잔소리와 엄함은 며느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가정을 냉랭하게 만들었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와 조용한 희생은 그 거친 마음을 서서히 녹여버렸지요. 누군가의 실수를 탓하고 몰아붙이는 마음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지만 잘못을 덮어주고 함께 해결하려는 선한 의지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며느리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남편이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족이란 서로를 가르치고 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일으켜 세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결국 집안을 바로 세우는 힘은 권위나 꾸중이 아니라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선한 마음, 그리고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도깨비 도움으로 부자가 된 나무꾼.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 번 돈 전부를 가지고 덜렁덜렁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산 모퉁이를 막 도는데 어떤 녀석이 불쑥 나타나 꾸벅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아이고, 어르신, 이제 오십니까? 나무꾼이 가만히 살펴보니 이 녀석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 같았지요. 나무꾼은 도깨비를 만났을 때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태연한 척 했지요. 속으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무척 떨렸지만,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자 도깨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돈 좀만 빌려주십시오. 무척 가슴이 느껴졌지요. 주머니에 나무 팔아본 돈 전부를 달랑달랑 넣고 오는데
이 녀석이 하필 그걸 빌려달라니 어쩌겠어요.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데 녀석이 또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 이래봐도 나는 약속은 잘 지킵니다. 내일 저녁에 꼭 갖다 드릴 테니 좀 빌려주십시오. 정말로 내일 저녁까지는 꼭 갖다 줄 테냐? 그럼요. 정말로 반드시 꼭 갖다 드리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무꾼은 할 수 없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돈을 다 털어서 도깨비에게 빌려주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당신도 참 바보 같은 사람이요. 그놈의 도깨비가 갚긴 뭘 갚아요? 그 말을 믿어요? 나무꾼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마나님의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무꾼은 괴로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어제 만났던 그 도깨비가 정말 돈을 들고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어르신, 어르신, 여기 돈입니다. 정말로 잘 썼습니다. 약속한 대로 돈을 갚으러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돈을 건네주는 것이었죠. 나무꾼은 다행이다 싶어 받아 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감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그 도깨비가 또 서 있는 거였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가 또 돈을 빌리러 왔나 싶어 물었지요. 왜 그러느냐? 그러자 도깨비가 돈을 내밀었어요. 돈입니다. 잘 썼어요. 나무꾼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빌려준 돈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받았으니까요. 그저께 빌린 돈은 어제 갚지 않았느냐? 그러나 도깨비는 막무가내였어요. 아이, 영감님도 참 내가 언제 돈을 갚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서 받기나 하세요. 그러고는 돈을 놓고 가버리는 것이었죠. 그 도깨비는 빌려 쓴 것은 잊지 않는 반면 갚은 사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도깨비였습니다. 그러니 빌려 쓴 돈을 갚으러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도깨비는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와서는 돈입니다. 잘 썼어요. 하며 돈을 놓고 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도깨비는 어김없이 찾아와 돈을 놓고 갔습니다. 나무꾼 역시 아무리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도깨비가 와서 여기 돈 가져왔습니다 하면 그래, 거기 두고 가거라 하고는 받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도깨비에게 날마다 돈을 받으니 다 했던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논을 많이 살 수가 있었어요. 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 들인 다음 팔아서 또 논을 사고 다시 농사를 지어 논을 사고 했지만 도깨비는 여전히 날마다 돈을 주고 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주고 사라지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나무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돈을 갚으러 왔다가 아무리 찾아도 나무꾼이 보이지 않자 도깨비는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도깨비는 결국 심술이 났지요. 이놈의 영감쟁이, 내 돈 안 받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도깨비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돌아가는 길에 마침 나무꾼의 논을 보게 되었어요. 에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다니. 고약한 영감쟁이, 어디 골탕이나 한번 먹어봐라. 심술이 난 도깨비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나무꾼의 논에 자갈을 잔뜩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의 아들이 가꾸고 있던 논은 하루아침에 자갈밭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순전히 도깨비의 심술 때문이었어요. 나무꾼의 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
이를 어쩐다. 이렇게 날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또 자갈을 집어넣으려 오는 게 보였습니다. 나무꾼의 아들은 일부러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허허, 올해 농사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잘 되겠군. 고맙게도 누가 이렇게 자갈을 집어넣었을까? 만약 개똥을 넣었다면 농사 다 망칠 뻔했는데 말이야. 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아들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아차 싶었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나무꾼의 아들은 논에 나가보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많던 골치덩이 자갈이 논에서 싹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대신 개똥이 잔뜩 들어있었고요. 그 심술쟁이 도깨비가 나무꾼 아들의 말을 듣고는 농사 망치라고 개똥을 잔뜩 넣어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논이 기름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무꾼의 아들은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도 그런 도깨비를 만나면 참 신나겠지요? 현명한 재판관, 따가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시장에서 종이 100권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지요. 터벅터벅 터벅터벅 스님은 먼지가 폴폴 날리는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이 코장등의 땀이 송송 맺혔지요. 한참을 걸었더니 스님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아, 좀 쉬었다 가야겠다. 스님은 미륵불이 있는 곳에 종이집을 내려놓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주인을 바라보았지요. 아, 그럼요, 스님. 여기 시원한 물 있습니다. 스님은 더위를 쫓을 정도로 차가운 물을 한 사발 쭉 들이켰고, 아, 좋다. 이제 다시 길을 나서자. 스님이 주막에서 목을 축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미륵불 앞에 놓고 간 종이 짐이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그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스님은 다시 주막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제 종이집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 종이집이라니. 우린 그런 거 못 봤어. 주막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의 머리를 극적이며 아, 미안합니다. 주막을 나온 스님은 다시 미륵불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종이짐은 눈에 띄지 않았지요. 스님은 너무 황당하여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종이를 찾아달라고 했지요. 원님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그래, 종이 짐을 본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까?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막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스님은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러나 원님은 턱을 괴고 중얼거렸어요. 아, 그거 이상한 일이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사람처럼 생긴 돌 미륵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원님의 귀가 쏠깃했어요. 돌미륵이라. 그러면 그 돌미륵이 범인입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그 돌미륵 잡아다 가두어라. 원님의 명령을 받은 사들은 구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원님에게 이야기했지요. 돌미륵,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러자 원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웬 말이 그렇게 맞느냐. 미륵이 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뽑아서
꽁꽁 묶어 오너라. 아, 그래도 사들은 여전히 머뭇거리자 원님이 부령을 내렸지요. 당장 출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곤장을 맞으리라. 들은 어가 없었으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또님의 머리가 혹시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아이고, 글쎄 말이야. 돌미륵이 범인이라. 별 수 있나? 어서 뽑아오세. 사령은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돌미륵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영차. 사령은 힘을 합쳐 돌미륵을 그 땅속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원님 앞에 대령시켰지요. 분부대로 범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그 범인을 어서 형틀에 묶어 곤장을 쳐라. 누나를 뒤룩뒤룩 굴리던 사령이 돌미륵 형태에 묶은 다음 곤장을 쳤습니다. 딱. 어서 바른 대로 되거라. 내 놈, 저 스님의 종이를 훔쳤다. 원님이 돌미륵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돌미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원님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어서 대지 못할까? 여봐라. 매를 더 쳐라. 사들이 다시 돌미륵께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됐다.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조사하자. 범인을 감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거라. 사령은 웃음이 나왔으나 꾹 참고 원님의 말대로 돌미륵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세. 한 사령의 말에 같이 있던 다른 사령이 피식 웃었어요. 아이, 사람아, 자네도 머리가 돌았나? 돌미륵이 어딜 가겠나? 그건 그렇지. 밤이 되자 원님은 믿을 만한 부하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시켜 감옥에 있는 돌미륵을 끌어내 다른 곳에 감춰버렸지요. 이튿날 아침이 되자 원님이 사령을 불렀어요. 어제 그 범인을 데리고 오너라. 감옥으로 간 사령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일이지? 한 사령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다른 사령은 머리를 마구 흔들어댔지요. 아이, 일을 어떻게 하지? 또 다른 사령은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스러운 듯 말했지요. 아, 밤에 지켰어야 하는 건데. 나머지 사령이 풀이 죽어 이야기했어요. 할 수 없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사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원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돌미륵? 아니, 범인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원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범인이 도망을 갔어?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원님은 노발대발하며 사령실에 야단쳤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일렀더냐? 너희들이 밤새 지키지 않은 게 분명하구나. 예, 돌미륵이 달아날 리도 없고 해서 잠깐 숨을 고른 원님이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의 잘못으로 범인을 놓쳤으니 잃어버린 스님의 종이를 너희들이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순간 사령은 안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님은 명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종이 10권씩 사오너라. 그리고 종이 위에 자기의 이름을 써야 한다. 사령은 서둘러 종이를 사러 나갔습니다. 사령 10명이 종이를 사오자 얼마 후 종이 100권이 되었지요. 수고했다. 잠시 물러가 있거라. 원님은 사령을 내보낸 다음 스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스님이 잃어버린 종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님은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스님이 보니 분명 자기의 종이었고 이것은 제 종이가 틀림없습니다. 스님의 말에 원님이 다시 물었지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으니 말이에요. 틀림없겠지? 예, 틀림없습니다. 원님이 곧 사령 몇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봐라, 아무개와 아무개는 이리 들어오너라. 스님의 종이를 가져온 사령은 겁먹은 표정으로 원님 앞에 꾸벅 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온 종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령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디서 구했느냐? 건너 마을에 사는 이서방에게 사왔습니다. 사령의 대답을 듣자마자 원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하여 원님은 스님의 종이를 훔친 도둑을 잡았답니다. 공처가, 가운데 최고 공처가, 아내를 몹시 무서워하는 공처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싸움터에 나가 적과 싸울 때는 아주 용감했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의 등살에 길을 펴지 못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군은 문득 10만 명의 부하 가운데 공처가가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군 하고 생각했지요. 전부는 아니겠지. 10,000명쯤은 될까? 그래, 좋아. 공처가가 아닌 부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장군은 붉은색 깃발과 푸른색 깃발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부디 100명보다, 아니 10명보다 그 수가 적기를. 장군은 이렇게 기원하면서 동쪽에는 붉은색 깃발을 세우고 서쪽에는 푸른색 깃발을 세운 다음 호령했지요. 아내가 무서운 자는 붉은색 깃발 아래로 모이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자는 푸른색 깃발 아래에 모여라. 뜬금없이 명령이 내려지자 부하들은 잠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곧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장군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따르겠어요? 10만 명의 부하들은 대부분 붉은색 깃발 아래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유독 한 병사만이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오호, 무척이나 용감하고 대단한 병사로군. 장군은 그 병사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아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 병사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대답했지요. 아내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병사의 대답에 장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왜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갔느냐? 그건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제 아내가 항상 말하기를 남자가 3명만 모이면 아내들의 흉을 본다고 하니 당신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3명도 안 된다고 했는데 10만 명 정도가 붉은색 깃발 아래로 가니 제가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 과연 그렇겠구나. 장군은 자기보다 더 심한 공처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만족했답니다. 꽤 많은 토끼. 옛날 옛적이었어요.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살기 시작한 그때쯤이면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옹달샘에서 물을 꼴깍꼴깍 마셔도 심심하고 파르파르 싱싱한 풀을 뜯어먹어도 또 심심했지요. 그래서 토끼는 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윗동네에 살고 있는 곰이 떠오르지 뭐예요. 그래, 미련한 곰이나 놀려주자.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단숨에 곰이 사는 곳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마 곰은 없고 아기 곰들만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예상이 빗나가서 기운이 빠지기는 했지만
토끼는 아기곰들에게 단단히 말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오면 토끼 선생님이 왔다 갔다고 꼭 전하거라. 오랜만에 마음 먹고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더니 운이 좋았다고 말이야. 토끼는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아기곰들에게 거드름을 피웠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구나. 굴 밖으로 나가는 토끼의 등에 대고아기곰이 중얼거렸어요. 얼마 뒤 엄마곰이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아기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엄마, 아까 못생긴 토끼가 와서는 아기곰들이 당장 일러 바쳤어요. 토끼가 와서 겁을 주고 갔다고 말이에요. 아기곰들의 말을 들은 엄마곰은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엄마곰의 털 하나하나가 쭈뼛쭈뼛 설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토끼 주제에 감히 어디 와서 큰 소리야. 당장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아야겠다. 아니지, 아예 잡아먹는 게 낫겠다. 맞아요, 맞아. 그런 거버릇 없는 토끼는 한번 혼나봐야 해요. 아기곰이 머리를 끄덕였죠. 엄마곰은 이윽고 동굴에서 나와 토끼가 잘 다니는 길에 몸을 숨겼어요. 이웃에 살다 보니 토끼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토끼를 잡는 건 시간 문제였지요. 이 토끼놈을 잡으면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엄마곰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토끼가 엄마곰을 향해 신나게 걸어오고 있었지요. 엄마곰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앞으로 나섰어요. 이겁 없는 토끼놈아, 너 오늘 잘 만났다. 엄마곰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자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헐떡헐떡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요. 어디 한번 따라와 보시지. 이 미련한 곰탱아. 뭐야? 저 못된 토끼가. 바짝 오른 엄마곰은 자기를 놀리는 토끼를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숲에 이르자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도무지 토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요. 이 토끼놈아, 거기 서지 못해. 그래, 여기 섰다. 잡을 테면 잡아봐. 토끼는 엄마곰이 가까이 쫓아오면 또다시 요리조리 잘도 달아났어요. 그러니 엄마곰은 여간약이 오르는 게 아니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먹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며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토끼를 발견했지요. 독수리는 잽싸게 땅으로 내려와 토끼를 낚아챈 다음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토끼는 순식간에 독수리 밥이 되었지요. 아이쿠, 하필이면 이때 독수리가 나타날 게 뭐람. 토끼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부하가 치밀어 오른 엄마곰이 마침 보았지요. 엄마곰은 독수리 발에 대롱대롱 매달려 날아가는 토끼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정말 고소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이젠 어디로 갈 거니? 그러자 토끼가 별일 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어디로 갈 거냐고? 정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이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중이다. 왜냐하면 옥황상제께서 병이 나셨는데 약방알을 찢을 토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뽑힌 거라고. 부럽지? 토끼의 능청스러운 말에 엄마곰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끼의 엉뚱한 말을 들은 독수리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이 토끼는 질기고 맛도 없겠어. 이런 거짓말쟁이는 불 한 폭도 없는 외딴 섬에 버려야겠다. 그리고 굶어 죽게 해야 돼. 독수리는 재수 없다는 듯이 침을 퇴하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다를 건너
한 외딴 섬에 토끼를 던져버렸지요. 아이쿠야.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린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사방을 둘러보아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같은 섬이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오자 토끼는 바닷가로 내려갔지요. 철썩철썩 파도가 부서지는 곳까지 다가간 토끼는 바닷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아여, 이게 무슨 물이야? 토끼는 그만 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죠.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물을 처음 먹어보았거든요. 지금까지 토끼는 깊은 산속에서 깨끗하고 달콤한 생물만 먹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짜기만 한 바닷물은 쓴 독약과 같았습니다. 아, 정말로 짜. 이거 혹시 소금이야? 토끼가 목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릴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자라가 뒤뚱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 순간 토끼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 저 녀석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토끼가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자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토끼는 다짜고짜 대지를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아.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또 부모 형제도 없는 놈아. 고중 못 났으면 따돌림을 당했을까? 게다가 너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 순간 개승치 하던 자라의 두 눈이 왕방울만큼이나 커졌어요. 생전 처음 보는 토끼에게 다짜고짜 욕을 먹은 자라는 머리를 바짝 들고 토끼에게 대들었습니다. 별정신 나간 토끼. 다 보겠네. 내가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 그리고 내가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내 친구다. 어쩔래? 토끼는 여전히 자라를 믿듯이 말했지요. 친구 좋아하네. 그렇다면 어디 진짜인지 증명을 해봐라. 그래, 내가 증명을 할게. 화가 단단히 난 자라는 얼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는 자라가 어떤 일을 벌일지 궁금했지요. 자기가 이상한 대로 되기를 기대하며 자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라로 온통 뒤집혔습니다. 자, 보아라. 이래도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거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래도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냐? 그때 바다 위에 떠있던 자라들이 일제히 와와 하고 여기저기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토끼는 그제야 머리를 극적으로 숙이며 사과했지요. 자라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만 실수를 했지 뭐니. 그런데 저 많은 자라가 모두 내 친구라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 내가 한번 세어봐도 되겠니? 그러자 자라는 신이 나서 대답했지요. 그럼. 사실은 나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친구들을 한 줄로 세워주겠니? 그래야 차례차례 세기가 좋으니까. 토끼말이 끝나자 바다 위에 떠있던 자라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섰습니다. 토끼는 한 줄로 서 있는 자라의 등 위를 깡충깡충 건너뛰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백이요, 아니요, 마이요. 그러는 사이 토끼는 외딴 섬에서 빠져나와 육지에 무사히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자라야, 고맙다. 안녕. 육지에 발을 디딘 토끼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지요. 외딴 섬에 갇혀 늙어갈 뻔하다가 다시 육지에 오게 되었으니 당연했죠. 역시 머리를 써야 해. 토끼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앞도 쳐다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토끼는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군. 하지만 용기를 내자 2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설마 여기서 죽게 하겠어. 무슨 방법이 있겠지? 덫에 걸린 토끼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에 따라 몸도 조금씩 흔들렸지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덫이 더욱 조여왔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잠깐.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돼. 토끼는 될 수 있는 대로 숨도 크게 쉬지 않으면서 살아나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쇠파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쇠파리는 토끼의 털 속에 알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옳지. 쇠파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파리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못난 쇠파리야. 자식도 없는 주제에 알만 낳으면 뭐하니? 뜻밖의 말을 듣자 몹시 흥분한 쇠파리는 거칠게 날개짓을 하며 토끼에게 따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내가 자식이 없다니. 내 말 한마디면 당장 이 산을 덮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자식들이 달려올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토끼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지요.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너야말로 허풍쟁이가 틀림없구나. 자신 있으면 모두 불러오렴. 그렇게 된다면 내 몸에 알을 낳도록 하겠다. 좋다. 두말하기는 어기다. 쇠파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조금 뒤 쇠파리가 신호를 보내자 갑자기 산을 덮을 만큼 많은 쇠파리 떼가 몰려왔습니다. 토끼는 쇠파리들을 보며 아무도 모르게 웃었지요. 우리 쇠파리 가족들을 약속대로 내 몸에 알을 낳아라. 다른 할 말은 없겠지? 아, 할 수 없구나. 내 몸에 알을 낳아도 좋다. 토끼는 자신의 몸을 쇠파리 떼에게 맡겼습니다. 쇠파리들은 마음 놓고 토끼의 몸에 알을 낳았지요.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토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되자 덫을 놓았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토끼는 아예 죽은 것처럼 온몸에 힘을 뺐지요. 그 사람은 덫을 풀고 토끼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몇 번 갸웃거리더니 중얼거렸지요. 거참, 이상하다. 덫에 걸린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온통 구더기가 생겼네. 아, 아깝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걸. 그 사람은 토끼를 휙 내던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남산이 우리 집 정원. 조선시대에 윤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희경은 이상하게 생긴 돌과 아름다운 꽃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돌을 가지고 정원을 꾸미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오호이, 돌은 등이 널쩍한 것이 꼭 거북 같구나. 아, 이런 하늘을 찌르듯이 뾰족하게 우뚝 선 모양이 꼭 씩씩한 산내 대장부의 기상이다. 유희경은 발길이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주워온 돌들을 정원 곳곳에 놓으며 흡족했어요. 유희경이 정원을 꾸미는 취미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희경은 바위에 기름을 입히고 주위에 작은 산을 만든 다음 연못을 파고 연꽃까지 심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원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옮겨놓은 듯하다 면서 아, 글쎄 그렇다는군요 하고 감탄했어요. 유희경 내 정원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사람들은 정원을 구경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아, 장안에서 제일 훌륭한 정원이구려.
그때마다 유희경은 어깨를 으쓱했지요. 봐,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택선이란 친구가 유희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택선은 정원을 어슬렁어슬렁 구경하더니 말했어요. 아, 훌륭하긴 한데 규모가 너무 보잘것이 없네. 뜻밖의 말에 유희경은 조금 서운했지요. 그럴지도 모르지. 유희경은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택선은 그럴듯한 말을 흘렸어요. 우리 집 앞 정원에는 아주 크고 재미있게 생긴 돌들이 많네. 집에 가서 다듬을 것도 없다네. 이 말에 유희경은 군침을 흘렸지요. 하나 줄 수 있겠나? 성택선이 눈을 찡긋하며 인심을 쓰는 척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아끼며 보는 귀한 돌들이지만 자네의 부탁이니 몇 개 가져가게. 유희경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친구 성택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 친구 고맙네. 내일 인부들과 함께 마차를 가지고 가겠네. 그래, 내일 봅시다. 이튿날 아침 유희경은 인부들과 함께 여러 대의 마차를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남산 아래에 사는 성택선의 집으로 서둘러 갔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게지? 성택선의 집은 막상 가보니 보잘것없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정원이나 재밌게 생긴 돌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지요. 그래, 돌은 어디 있는가? 유희경이 묻자 성택선은 빙그레 웃으며 바로 앞에 있는 남산을 가리켰습니다. 자, 저 남산 기슭이 보이지? 저게 모두 내가 즐기는 정원이네. 저쪽 돌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뭐 가져가도 좋네. 뭐라고? 유희경은 친구 성택선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이끌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말 잘하는 대감. 옛날 옛적에 말을 아주 잘하는 대감이 있었어요. 그 대감은 시냇물이 막힘없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을 술술 풀어나갔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대감의 친구가 아침 일찍부터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새로 만든 초원, 그러니까 높은 벼슬아치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하나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이 친구는 성격이 아주 급해 초원이 생기자마자 날이 밝기도 무섭게 달려온 거지요. 대감님께서 일어나셨나?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선 친구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기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갓잠에서 깨어난 대감이 방문을 열었어요. 아니, 자네가 이런 꼭두 새벽에 웬일인가? 친구가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그야, 초원 때문이지? 좋은 초원이 하나 생겼기에 이처럼 불이 나게 온 것 아닌가? 어서 한번 타보겠나? 대감이 눈을 돌려 초원을 보았어요. 그 순간 대감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구만. 어디 한번 타볼까? 마음이 급한 대감은 옷도 입지 못하고 옷통을 드러낸 채 초원 위에 앉았습니다. 이때 친구가 초원을 맨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지요. 그 신호에 맞춰 하인들이 대문 밖으로 살같이 달렸어요. 미처 말릴 틈도 없었지요. 대감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놈들 당장 멈추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인들은 대감의 호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마구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큰 거리까지 나왔지요. 우통을 드러낸 채 초원을 탄 대감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떠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대감님께서 어젯밤에 뭘 잘못 잡수셨나 봐. 그러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 순간 대감은 아무 말이 없으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지요.
이보시오.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 정신은 말짱하오. 내가 그만 학질에 걸렸는데 이런 망신을 당하면 병이 물러간다고 하지 않소? 그런 가닥에 이런 차림으로 나온 것이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감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꾼과 도깨비 이야기에서는 나무꾼이 두려움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약속을 지킨 덕분에 결국 부와 풍요를 얻게 되었지요. 이는 선한 마음과 신뢰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도깨비의 심술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행동은 결국 뜻밖의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토끼와 곰, 독수리 이야기에서는 장난과 허세가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음을, 현명한 재판관과 말 잘하는 대감 이야기에서는 지혜와 침착함이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탐욕과 허영, 경솔함을 경계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며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삶이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선함과 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옛날 이야기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